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특집으로 진행된 지난 방송이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못 봐서 좀 시원섭섭했었는데요. 이제 좀 돼서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선거 특집 방송이 의협 회원들에게 도움은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의협회장 선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집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방송 듣고 나서 투표하기 싫어졌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댓글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새벽 일꾼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지만 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보궐선거 방송 잘 들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겠지만 질문을 해도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찍을 표도 달아나겠던데? 구체적인 비전이나 정책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개인적인 질문에도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화법이 본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점점점점 듣다가 참 답답해서 점점점 말 잘하는 사람이 꼭 일 잘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회원들 마음 얻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새 후보 얘기를 다 듣고 보니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또 예리하신데요. 투표율 네, 낮았어요. 예. 또 투표하시기로라는 투표하기 싫어. 아, 예, 투표하기 시로입니다. 시로라는 분이 새 후보 인터뷰 다 들었는데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 점점점 시옷 비읍. 이 시옷 비읍이 뭐죠 이게? 예, 하여간 시옷 비읍은 그거죠. 네, 네. 네. 비읍 시옷도 욕이고 시옷 비읍도 욕이죠. 아, 예. 네. 그 투표율도 역대 최저였다면서요. 그만큼 의협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의미니까 의료계 지도자분들 고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그 히포크라테스 세 분 인터뷰 따로따로 업로드했잖아요. 세 분 다운로드 숫자를 다 합쳐도 평소에 저희가 방송하는 거 한 주치, 1회치보다 뭐 조금 많은 정도 그 정도였어요. 뭐 별로 평소 그냥 일반 방송을 해라. 왜 뭐 이런 선거 후보자 인터뷰는 왜 하냐 그런 반응이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잠시 광고 괜히 듣고. 고생만 했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제 와서 밝히지만 좀 이따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추무진 후보가 당선되셨잖아요. 그분 다운로드 숫자가 제일 적었어요. 아, 예. 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이러니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자, 월드컵 기간 중에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현 기자, 김은영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의협 회장 선거 결과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추무진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죠. 네, 지난 18일 의협회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추무진 후보가 그 투표에 참여한 448명 중 48.87%인 5,106명의 표를 얻어서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우편투표 개표에서는 그 추 후보와 박종훈 후보가 좀 접전을 이뤘는데요. 28표 차로 우편투표는 마감을 했는데 당락은 온라인 투표에서 결정됐습니다. 잠깐만요. 숫자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네. 투표에 참여한 분은 1,448명. 네.
그러니까 10,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렇죠. 이렇게 의료계가 흔히 10만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11만 의사 11만 의사라고 하니까. 흔히 얘기하는데 10,000명 조금 넘는 분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편 투표가 한 6,000명 가까이, 그리고 온라인 투표가 4,500명 정도, 요 정도 됐고 48.87%요? 당선된 추 후보가. 네, 5,106명 음, 지지 얻었습니다. 네, 48.87%라는 숫자만 보면 뭐 지지율 자체는 그렇게 낮진 않아요. 세 분 중에 거의 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우편 투표 개표를 먼저 했어요? 네, 먼저 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먼저 했는데 그때는 2,408표 대 2,380표. 이야, 이거 아슬아슬했네요. 네, 28표 차로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요때까지는 그러면 그 투표 뭐죠? 그 개표 현장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겠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계셨어요? 네, 현장에 있었죠. 저희가 그 개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0표 정도였잖아요. 우편은 그걸 2,000표씩 3개 함으로 나눠서 봉한 다음에 그걸 하나씩 개봉을 했거든요. 네. 하나 열어서 카운트할 때마다 기자들은 포토라인 밖에 서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네. 그 포토라인이 한 2-3번 끊어졌어요. 기자들이 몰려가서 몇 명이나 카운트 되는지 한별로 체크를 하느라고 그럴 정도로 좀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요. 근데 온라인 투표는 전혀 양상이 달랐군요. 온라인 투표는 어떻게 됐어요? 네, 온라인 투표에서는 추무진 후보가 총 온라인 투표가 4,510명이었는데 여기 이 중에서 2,689표, 그러니까 59.8%를 획득했고요. 박종훈 후보는 1,273표, 28.2%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격차가 확 벌어진 거죠. 그렇네요. 우편 투표는 거의 비슷했는데 네, 온라인 투표에서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날 추무진 후보가 최종으로 당선이 됐고요. 19일 오후 5시 취임식을 가졌으니까 지금 현재는 의협 회장이죠. 추무진 신임 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미리 지난 방송, 선거특집 방송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19일 오후 5시에 취임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앞으로의 방향, 회무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취임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충무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시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또한 제가 38대 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린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의료계는 실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적한 의료 현안,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정부의 의료 정책, 나날이 추락해가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위신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의료계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11만 의사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저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회무 반정을 바라는 회원들을 위해 의료계가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5,100여 표를 얻고 회장에 당선됐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11만 의사라고 하는데 이래서 대표성을 갖고 힘있게 회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되는데요. 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28.96%였습니다. 30%도 안 돼서 역대 의협회장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30%라고 쳐도, 그러니까 29%, 30%라고 쳐도 그게 분모가 36,000밖에 안 되는 것 중에서도 3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분모를 10만이라고 치면은 10%가 투표한 거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추무진 후보가 얻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전체 의사의 5% 정도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참 그렇군요. 온라인 투표율도 예상보다 굉장히 낮았다고요. 네, 그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 명부를 미리 확인을 하고 자신이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고 사전에 선택을 한 사람만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유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편 투표 참여자보다 숫자가 적었어요. 그 왜 확인만 하고 투표권이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고 온라인으로 난 투표하겠다고 신청도 해놓고 결국 투표는 또 안 하신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서 접속 지연 사태가 첫날 벌어졌었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온라인 투표인데요. 이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의협선관위가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의협 보궐선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K보팅을 통해서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17일 오후 6시에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접속하려던 회원들 대다수가 뭐 확인증이 전송되지 않거나 인증번호가 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투표를 못했어요. 이런 접속 불안정 상태가 이날 새벽까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져서 회원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신청만 하고 스스로 그냥 괜히 안 한 분들도 뭐 있겠지만 이날 그 17일 날 초저녁에 하려고 컴퓨터 접속하다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안 되니까 짜증나서 에잇 이러고는 네, 안 한 분들도 꽤 많겠군요. 네, 꽤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K보팅이라는 그 국가가 만든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의협 선관위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17일 오후 6시 그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서 뭐 시스템 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그랬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만든 투표 시스템인데 지금 7,800명 정도였거든요. 그 네. 7,800명이 한꺼번에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뭐 말들이 좀 많았는데 좀 알아보니까 기존의 그 K보팅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몇 가지를 플러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표 확인 메일을 다시 발송하는 시스템이나 확인증을 보내는 시스템 이런 걸 좀 추가를 해서 의협 회장 선거에는 추가된 그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걸 좀 개발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뭐 문제가 없는지 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이나 뭐 대의원들 해서 4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잘 돼서 그냥 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40명 가지고는 부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너무 모집단 적었던 건데 걸러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근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네. K보팅이라는 게 다른 데서 쓰이는 거예요? 김변 이거 알아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르겠어요. 개발한 저도 처음 온라인 들어보는데 뭐 투표 시스템. 있겠죠. 예. 우리 총선이나 무슨 지방선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아니고 그 위에 좀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는 종종 쓰이는 것 같긴 하죠. 저도 이번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아예 안 쓰이고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안 쓰이는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에는 그 잘 안 돈- 쓰이지만 돈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럼 네, 이 그럼요. 시스템을 네, 네, 그래서 국가에다가 내고? 네. 뭐 그렇겠죠. 그 음. 문제는 그래 뭐 이런 보팅 K 보팅인가 뭐 이것 때문에 잘 안 돼가지고 가령 뭐 지금 떨어진 낙선한 뭐 후보 측에서 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일단은 없고요. 이게 의협 선관위 쪽에서 이게 시스템이 접속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문자로 온라인 투표를 선택한 유권자들한테 URL 주소를 보내서 그 URL 주소를 찍고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URL 주소를 지운 회원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한번 회원 유권자들한테 발송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새 후보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발송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발송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투표율이 뭐 낮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그 온라인 투표에서는 추무진 후보가 훨씬 득표율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못 했잖아요. 네. 반대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라인 투표하고 오프라인 투표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득표 후보자 간 득표율이. 그랬는데 온라인 쪽에서 이긴 분이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졌다. 오프라인에서 표를 많이 받은 분한테.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이긴 추무진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자가 됐으니까 온라인 투표를 뭐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박종훈 후보나 유태욱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약간 좀 명분은 네네. 적은 것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의협 회비 내기 싫다 책임자 문책하라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면서요. 이 선거 과정에서도. 네, 이게 뭐 뭐 1, 20분이나 1시간, 2시간 내에 해결이 됐으면 회원들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을 텐데 그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 이랬으니까 당연히 원성이 나올 만도 하죠. 그럼 우리가 무슨 돈 주고 필요한 물건 살 때도 송 기자 그렇잖아. 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하나 살려 그러는데 결제 한 10분만 안 되면 H 이러고 안 사버리는데 맞아요. 이 지금 뭐 이 의협 회장 다들 새 후보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신성한 회원의 권리 이러고 하려고 했는데 뭐 30분 동안 안 되면 됐다 이러고 그만두셨을 것 같네요. 네. 김변 네. 아무리 저 뭐- 의협 회장 선거에 본인도 관심이 없대지만 어쩜 이렇게 오늘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이거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냐? 없다. 그냥 5% 갖고 당선됐다. 끝. 이거 아닙니까 지금? 끝. 자, 당황하지 말고 네. 의협 회장님으로 이제 1년간 모시면 된다. 끝. 뭐 이걸 뭘 더 이렇게 자꾸 오래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다음 뉴스로 빨리 넘어가자는 네. 그런 것 오늘 같아. 할 얘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근데 추무진 후보 지난번에 우리 녹음하고 가시면서 당선되면은 전화 연결하자 그랬는데 오늘 전화 바쁘시대요? 네, 오늘은 바쁘시고요. 나중에 네. 인터뷰를 네. 한번. 지금 저 아마 축하 뭐 파티 같은 거 하고 계신가 네,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지금 이거 할 정신이 있습니까? 자, 근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멘붕에 빠진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요. 누가 그래요? 네, 노환규 전 회장을 탄핵 불신임했던 대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환규 전 회장을 불신임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노환규 회장이 미는 추무진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이 결과를 받아든 대의원들이 거의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그분들은 추무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어요. 왜 멘붕 빠져요, 갑자기? 사실 우리 송 기자도 그동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추무진 후보가 제일 유리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대결 구도가 2대1로 친노 반노로 했을 때도 2대1로 추무진 후보가 뭐 잘만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시도의사회나 좀 조직표가 다른 후보에게 반대되는 후보에게 몰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의원들이면 노 회장을 탄핵하는 데 주도했던 16개 시도의사회 중에 대부분이 이제 찬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조직만 움직이면 뭐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었던 뭐 거죠. 대의원회의 입장이 좀 안쓰럽긴 합니다. 뭐 탄핵했는데 예. 전 노환규 전 회장이 미는 후보 그리고 그 집행부에서 일했던 후보가 당선이 돼버렸으니 지난번에 그 저희 인터뷰에서 추무진 후보가 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노환규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 밝히시긴 했지만 네. 근데 대의원들은 누가 봐도 그거죠. 예. 네. 탄핵이 잘못된 거 잘못됐다. 아니냐라고 지금 회원들이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또 그래서 민심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게 또 절묘하게 나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뭐 요새 뭐 큰 선거에서도 그렇잖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새천년 뭐 민주였나? 뭘로 바뀌었죠? 언제적 새천년 민주당이에요. 예, 예. 새정치 민주연합. 새정치 새정치 민주연합 민주연합. 하고 네. 뭐 저기 한나라당 아 왜 그러세요? 민정당? 새누리당 민정당? 새누리당 하고 이게 총선 때도요. 예, 총선이 아니죠. 이게 뭐죠? 이번에 지방선거요. 지방선거. 어디 거기서도 외국 이게 갔다 배석 오셨나 저기도 멘붕이야 지금. 네, 배석 뭐 이게 자리 뭐 이게 절묘하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번 의협 선거도 그다음에 소송 이런 게 좀 절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하여간 그 당선되신 추우진 신인 의사협회장님 이 회원들 간의 그 대립과 반목을 정상화시켜서 좀 의협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단체로서 전문가 단체로서 굳건히 다시 재정립하시는데 진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재미없는 인사치레 같은 준비해 오신 것 뻔한 같은데.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무진 후보님은 약간 그 미디어하고 별로 안 친하신 후보이신데 네, 맞습니다. 이제 회장 되시고 나면은 미디어랑 그래도 좀 더 친해지셔야 할 텐데요. 네, 저희 기자들한테도 많은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영 기자는 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도 말 안 할 거면은 다음 뉴스를 전해주실까요? 서울시 북부병원 이 네트워크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네, 전해주세요. 네. 301 네트워크. 네. 그거죠? 네. 예. 김은영 기자인데요. 1년 동안 서울시 북부병원이 의료 취약계층만 204명 발굴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뉴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녹음을 여러 가지 이유로 밤 9시 넘어서 지금 네. 저녁 늦게 하고 있어가지고 다 피곤한가 봐요. 네. 네.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네. 멍 때리고. 네, 301 네트워크가 뭔지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죠. 301 네트워크는요, 보건과 의료, 사회복지 세 가지 영역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입니다. 301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보건과 의료, 사회복지 세 가지 영역을 하나로 묶는다. 네.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뭐 31 네트워크나 31 네트워크 중에 301이에요? 세 가지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301입니다. 아, 0, 영역. 301이구나. 그러면 세 가지 영역을 하나로. 네. 오, 이 얘기는 한 1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알았네요. 그 뜻을. 그럼 301 프로젝트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되지? 근데 보통 301 네. 네트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301 네트워크는 301은 좀 이상해요. 네. 그 뭐 보건소 중에 301 들어가 있는 보건소 있어요? 301은 셋째 일요일을 301이라고 하죠. 아니 뭐 모르겠는데 보건소 중에 공중보건 의사들이 파견되는 뭐 보건지소나 뭐 이런데 뭐 그런 거 301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요 그 301 네트워크가 이제 1년 동안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이 301 네트워크는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의 아이디어로 지난해 4월부터 이렇게 발족을 해서 진행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지역 내 이제 복지관을 비롯해서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요양시설 등 이렇게 보건의료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병원 방문이 힘든 의료 취약 계층을 이제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 등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 중에서 병원에 가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301 네트워크로 진료 의뢰를 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 접수가 되면 북부병원 의료진하고 뭐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4명이 한 팀으로 이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 환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복지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좀 그러니까 쉽게, 네. 병원에서 하는 건데 원래 병원이라는 게 이제 오는 환자를 기다리는 곳인데 네. 이렇게 병원에 못 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찾아가는 네, 네. 발굴해서 이제 발굴하고 찾아가는. 찾아가는 서비스 네.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301 네트워크에 의뢰가 된 환자 이야기인데요. 이제 만성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하고 둘이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툭하면 이 아들이 주폭을 행사해서 할머니가 집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굉장히 주폭?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주폭을 행사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주치폭력? 예. 술 먹고 술 먹고 술 때린다는 엄마를 때렸다. 네. 아 주폭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도 그런 표현이 있나? 하여튼요. 그래서 주치자 네. 얘기하니까 주치. 주폭은 원래 술 먹고 폭행 난동 피우는 사람을 주폭이라고 아, 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그런 걸로 알고 언론에서? 있어요. 그죠? 네. 줄여서. 응. 주폭을 행사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고치겠습니다. 응. 네. 그냥 다 알아들었으면 넘어갑시다. 네.
피곤하네요 오늘. 예. 밤 9시 지금 9시 이거 9시 넘었어. 예. 그래서요. 네. 그래서 네. 나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 두 모자를 설득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일단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아들은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어 보여서 정신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우울증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많이 호전돼 있고요. 그래서 뭐 301 네트워크가 뭐 환자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복지까지 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북부병원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찾아오면 치료를 해주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게 의료가 필요한지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요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이런 그 301 네트워크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왜 웃어? 네? 예. 정리하고 끝내.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 자기가 위원이에요, 생각해도- 위원. 위원이세요? 예. 잘하네요. 네.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이렇게 끝이 이상했던 거지. 그렇죠. 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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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뭐 예산이 남았거나 인력이 남아서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겠죠. 예.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권용진 원장님이 이 301 네트워크를 발족시킨 이유가 이제 방금 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난해서 질병이 왔음에도 병원비가 또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지 못한 그런 환자들이 그러니까 병이 방치가 되고 악화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몸이 아파서 고용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속이 되는데 그걸 끊기 위해서 일단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난하고 질병하고는 서로가 서로를 또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죠. 네. 그리고 원래 병원이 권용진 원장 말에 따르면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먹이고 재워가면서 일상 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인데 뭐 요즘에는 이런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그 과거의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정상적으로 이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래 진짜 200년, 300년 전에 병원이라는 거의 원형은 그거죠. 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일단 쉬게 하고 영양 상태를 좀 보충시키고 못 먹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병원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역할은 많이 없어졌죠. 그 호텔이 원래 병원 그렇죠. 예, 거기 나오는 거죠. 네. 요새는 그런 개념이 이제 부자 네. 사람들 쉬게 해서 또 나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호텔이잖아요. 리조트인가?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그 병원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부자들은 병원에 안 갔어요. 아프면 의사를 불렀죠. 그래서 왕진. 예, 원래 병원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전용 공간 이런. 그러게 곳이었죠. 여기 권영진 교수가 있는 서울시 북부병원은 바로 이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울시에서 만든 병원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에 적합할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1년 됐다고요? 1년 됐는데 그동안 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 뭐 이 정도면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의료진, 북부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료진들이 순환 근무를 하고요. 왕진을 갈 땐. 그리고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4명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돼서 환자들을 다 찾아다니는 건데요. 예산만 해도 상당 부분 뭐 2억 6천만 원 정도 1년 동안 인력 고용하는 데만 그만큼 들었다고 하고요. 뭐 굉장히 권용진 원장이 열이 있게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되게 그렇게 의료 취약계층이 사는 그런 주택가 골목 안으로 그런
앰뷸런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대요. 그럴 경우에는 권용진 원장이 직접 환자를 업어가지고 그게 북부병원 간호사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이제 좀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뭐. 그 사진 찍을 때만 업은 거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아니요, 요새 아니래요? 아니라고 권영진 병원장이 제 네.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렇게 많이 업으려고 네.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다리 운동을 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권영진 병원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김병희나 나나 우리 다 친구처럼 지내는 가까운 사람인데 네. 좀 열정적인 사람이기는 하죠. 네, 예. 그래요. 아주 근데 기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참신한 그, 아이디어로. 환자를 어떻게 업고 그 실제로 다니는. 가 보면은요, 제가 지금 이걸 현장에서 봐서 아는데 좀 새로운 아이디어고 이 찾아가는 병원 서비스 플러스 사회복지 타겟팅해서 이 어떤 이 진짜 그 악순환을 끊어주는 그런 역할들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뭐 이게 지금 서울시의 다른 병원으로 또 그리고 대상도 좀 확대되고 범위도 넓어질 그러게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네.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뭐 서울시 의료원이라 뭐 이런 데가 사실은 민간 병원들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 민간 병원이 볼 수 있는 네. 환자를 공공병원이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공공병원이 어떻게 확대할 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이 301 네트워크 자체가 처음에는 북부병원이 중심이 돼서 중랑구에서만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노원구까지 범위가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재는 서울시 내에 있는 공공병원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는 제가 나중에 취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공공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공공의료에 관심 많은 또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도 성공했고 하니까 뭐 딴 지역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지켜보고 소식 또 들어오면은 전해주시죠.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K보팅을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좀 김은영 기자가 브리핑하는 동안 네. 좀 찾아봤는데 미리 좀 취재하지 지금. 녹음 중에 막 찾아봅니까 지금?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네,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농협 중앙 네. 농협 뭐 중앙회 이런 선거? 네 임원 그런 선거? 거나 네 임원 선거나 뭐 의협 같이 치과 의사회 이런 그러니까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는 기관 단체 선거 및 의사결정 관련 투표에도 활용이 되고요.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 그러면? 뭐 반장 선거는 우리는- 너무 몇 명 안 된다 그거는. 네. 그냥 종이로 하는 게 낫겠다 그거는. 네, 다른 소식 넘어가시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함소와 제약. 함소와 제약? 이거 함소와 한의원이 만든 제약회사인 모양인데요. 이름이? 네, 맞습니다. 네. 함소와 제약이라는 데서 아피톡신 등 천연물 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이후에 함소와 제약 측이 레이저 기기와 수액 제제도 만들어서 팔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건의 일단 발단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12년 함소화제약이 전문 의약품인 천연물 신약을 한의원에 판매한 유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사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약사법 위반을 들어서 고발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함소화제약이 기자회견을 열고 천연물 신약은 시작이 불가하다. 뭐 이제는 수액 제제와 레이저 기기로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천연물 신약 이거 스티렌이잖아, 그냥. 네. 스티렌이랑 같은 건데 그거를 의료기관이 아니라 한의원에다가 공급을 했다. 네. 예, 함소화제기 그 함소화 의원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망이 있으니까요. 원래 이 함소화 거기다가 제약은 그 거의 뭐 망할 뻔했는데 네. 홍희 장군인가 뭐 그래가지고 저기 또리 장군인지 홍희 뭐 장군인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 애들 먹는 네. 그 소화를 주로 비타민 하니까 같은 아니 거? 홍삼 제품 홍삼 제품. 그걸로 이제 거의 다시 회생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함소화 제약이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됐는데 사실 한의원을 상대로 하는 제약회사가 없잖아요. 원래는. 아니 한의원에서 쓰는 약은 한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약회사에서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유통망을 어, 갖고 있는 제약회사가 없는데 함소화가 유일하게 이제 함소화 한의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요걸 해서 그 아피톡신 이렇게 해서 그 판매를 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뒤엔 레이저 기기니 뭐니 요 유통망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왜 그 대표가 아마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그래요. 응? 최효경 원장이라고 그 함소화 한의원의 대표 원장이 로스쿨을 다닌다고요? 그렇죠. 저기 그러면서 함소화 제약의 사장이죠. 그 로스쿨 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좀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 대비해서 스스로 로스쿨에 갔다 뭐 이런 건가? 아니면 요즘 한의원이 잘 안 돼가지고 업종을 바꿔보려고. 글쎄 최효경 원장 정도 되면 그지 뭐 돈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은 아니겠죠. 이제 제약회사도 인수했고 거의 대표. 그 로스쿨을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뭐 굉장한 뭐 주위 사람들 얘기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을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 취미생활로 시간도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거야 이제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게요. 아니 자기 만약에 법 자신장을 위해서 학문회는 뭐 나이가 없으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거의 우리랑 같은 동년배죠. 20대? 박쌤. 저희가 너무 늦게 시작했네요. 네. 녹음을. 자, 40대 중반인데 로스쿨을 다니신다. 인하대 로스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하긴 이게 법적으로 뭔가 앞으로 싸우고 더 대처하기 위해서 로스쿨을 가는 건 좀 말이 안 돼. 그래서는 아니겠죠. 4년 동안 그 로스쿨 3년인가? 4년인가? 하여튼 로스쿨. 왜냐면 함소화가 자체가 예전부터 함소화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여부 예. 이거 갖고 대법원까지 그러니까요. 소송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소송- 아끼려고 본인이 변호사가 되려는 거야.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소송을 옛날부터 많이 경험이 있었고 그게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면서 또 가맹 사업을 그 본부들하고 지방 그 하고도 또 지점들하고도 또 알력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참 하여튼 이래저래 그 뉴스에 많이 나와요. 함소화 하니까. 근데 이름 가지고는 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게 그 함소화 한의원 소화라는 게 이제 이름이, 예. 전문을 의미한다. 나 솔직히 예. 처음 그 간판 봤을 때 한의사 이름이 함소화인 줄 알았어. 근데 함씨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있었대요. 누가요? 뭐가? 함씨가요? 이지함 피부과처럼 네, 함씨 성을 가진 분이 함씨도 있긴 있었고, 있었어요. 뭐 소씨도 있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씨도 있고? 함씨 성을 가진 분하고 소씨 성을 가진 아저씨가 있었던 거지. 아니죠. 그러니까 함씨 성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나? 등간.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소화라는 이름 소화 전문 뭔가 한의원 이런 느낌을 주는 거가 우리 왜 저기 학문 그렇죠. 외과도 못 표기 쓰죠. 못하는 네.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것도 넘어갔고 그리고 하긴 로스쿨 몇 년 학비를 그냥 유능한 변호사한테 주면은 더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딴 얘기로 갔는데 2012년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이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무슨 불기소 결정을 2년이나 있다가 내려. 그 사이에는 그동안 뭐 하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진작 불기소 결정을 내리든지 왜 이렇게 검찰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그 이런 거 같이 있었겠죠. 지금 그 천연물 신약에 대한 뭐 한의계가 관련된 행정 소송들 있었잖아요. 그 행정 소송에서 그 한의계 쪽에 유리한 판결들이 나왔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법원의 결정들을 비슷한 사건이 법원에 가 있으면 그렇죠. 그 판결을 기다려 보는군요. 그리고 또 이거는 함소화 제약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검찰도 또 중앙지검이 좀 바빠요. 이런 의료 쪽이 보면은 리베이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장병원도 있고 광고에 뭐 굉장히 의료계가 그래서 의료 사건이 바쁩니다. 어쨌든 스티렌처럼 천연물 신약을 가지고 하는데 천연물 신약은 그래도
뭔가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약을 만들었지만 뭐 성분은 한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뭐 일반 국민들이나 법원에서는 그 뭐 한의사도 쓸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계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레이저하고 수액 제제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법원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앞으로 좀 수액 제제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일반 의약품도 판매를 그러니까 유통을 하겠다고 그때 공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유통을 하기 위해선 본인이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도 법적으로 잘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럼 로스쿨 나오면 뭐 법을 다 아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 몰라요? 아니, 로스쿨 나오면 그냥 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김변은 사법고시 네. 붙었는데도 법 모르는 거 많아요. 저런 아는 거 법을 아니야. 몰라요. 이런 법도 모르고. 네. 응? 의과대학 나왔는데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도 그렇죠. 예, 그냥 뭐 그거는 하나의 이 방문인 얘기는 거고. 괜히 했다, 이거는. 네. 하여간 근데 레이저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이 바뀌었잖아요. 서울 동부지원에서는 한의사가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걸로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황제내경에 레이저가 나와요? 무슨 황제내경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황제내경에 그 레이저와 유사한 그 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아이고 웃지 마세요 그거. 서양에서 발견한 레이저부터 오래전부터 레이저도 일종의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대법원에서 그건 좀 학문적 원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한의사들이 쓸 수 없는 것처럼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를 쓰는 게 아니라 황제내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온열 치료 요법으로 레이저를 활용한다면 쓸 수도 있다는 취지일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 입장이.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함소화에서 제약에서 의료기기까지 판매하는 뭐 그걸 해놓고 허가를 받아놓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좀 뭐랄까요 또 의료계하고 계속 또 대립각이 생기겠네요. 예. 네. 수액 제제도 뭐 그런 식이면 황제내경이든 뭐 동의보감이든 네. 열심히 찾아보면 뭐 이렇게 혈관 안에다가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 있으니까 수액 제제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약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약침. 그죠? 약침 논란은 이미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약침 자체가 잘못된 한방 뭐 의료행위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한방 의료행위로 약침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판결이 하도 뭐 이런 예. 이쪽을 그래서 지지하는 그러니까 판결도 어떤 있고 반대쪽도 있고 해가지고 그 약이 약간의 수액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삼삼 배양액이라든지 무슨 그런 약물적인 그거를 약침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수액제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수액 제제도 유통이 현재 되고 있어요. 와. 앞으로 확대를 더 하겠다는 거지. 현재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그 유통이 된다는 게 네. 그걸 수액 제제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거를 한의원에 유통시킨다는 뜻일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진짜 이미 어떤 한의원에 가면은 이렇게 혈관 잡아가지고 수액을 놔줘요? 이 아피톡신이라는 것도 수액 제제인 걸로 주사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한약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뭐랄까요 맞춤형이죠. 처방이. 그러니까 기성복처럼 막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방. 그러니까 그 처방에 따라서 맞춤형인데 지금 이 수액제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 전문 의약품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환자의 체질이나 뭐 이거에 따라 분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기성복처럼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한의학적인 그 처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나올 수는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돼요.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게 그냥 처음에 그냥 딱 다 만들어 놓고 뭐 박쌤이 가도 주고 제가 가도 주고 뭐 PD들이 가도 주고 이러면 그건 한약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한약은 가서 진맥을 해보고 그 사람 체질에 맞춰서 그때 딱 만들어가지고 져가지고 줘야지 이제 그게 한약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주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사법에 한약이 네. 아니라 약사법에 의한 전문의약품이거나 그게 안전성, 유효성 그 뭐, 말이 예. 맞다면 지금 앞으로 이 함수화 제약은 이 수액제제고 주사약이고 팔면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의미인 건지 네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그래서 한약하고 양약하고의 구분이 양약은 사전적인 그 안전성 유효성을 다 검증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전문 의약품으로 해가지고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제 한약은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한약은 검증 없이 그렇죠 그건 없지만 그 환자의 개인 개인 맞춤형.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이제 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옛날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개인 맞춤형 의학 막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하는 게 원래 한약은 원래 그랬던 거죠. 원래 그런 거죠. 하지만 그 개인에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른다는 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나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막 진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비슷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이 달라요? 사람마다? 모르겠어요. 우리 한의학에 대해서 서로 아는 게 너무 없죠. 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언제 한의사 한 분을 모셔서 아니 이거는 출연하겠어요. 함수화 제약의 최혁영 대표를 한번 불러서 네. 왜 이렇게 알아요? 개인적으로? 잘 알죠. 예. 친해? 뭐 친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냥 아는 사이. 아는 사이니까 예. 뭐 그렇게 물어봐서 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다 뒤에 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네. 언제 한번 양쪽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하면 싸울까요? 그 저기 한방 특유의 유영상 위원장 같은 분하고 네. 그렇게 해서 두 분 오면 싸우지. 난리 그러면 안 나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막 계속 삐막 이러고 가서 저기 최혁영 대표가 삐삐 뭐 로스쿨 다니시니까 그 방학이 있을 거예요. 방학 때는 한번 출연시켜서 한번 물어보죠. 네, 출연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 친화적이신 분이라 아마 초대하면 청년 의사에도 친화적일진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워낙 그 한방 쪽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내보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또 이 한방 특위에서 뭔가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하면은 이건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오래 걸립니다, 되게. 네, 지금까지 송수연, 김은영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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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슈 내망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의료 영리화 논란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영리자회사 설립 그리고 부대사업 확대 등을 의료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네, 보건의료 노자가 총파업을 예고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송수연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수연 기자 너무 많이 출연하는 것 같은데. 밤 늦게 하니까 아무도 네. 안 남아요. 아, 게스트. 네, 네. 그렇군요. 게스트도 오늘 밤엔 안 오고. 네. 네.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메디텔 내의 의원 임대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임대업 등으로 확대한 내용인데요. 복지부는 당초에는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 문제가 좀 공론화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었거든요. 그래서 메디텔로 범위를 좀 축소했습니다. 또 은행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제외한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또 식품 판매업에 대한 건물 임대도 허용했고요. 이거 규정한 거 이외의 건물 임대는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정해서 사실상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못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은행업은 왜 못하게 해요? 은행 들어가도 되잖아요, 메디텔에. 이게 띄어읽기를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 본데요. 네? 은행업은 허용되는 거고요. 네. 건강은행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제외한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그러니까 생활용품 판매업 중에 건강기능식품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식품 판매업. 이거에 아. 대해서는 건물 임대를 허용한다고요. 이게 한국말 진짜 어렵네요. 예. 은행업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게 아니고 네네네. 예. 은행업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판매업을 제외한 다른 의료용품 판매업은 된다. 네. 근데 은행업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그럼 허용한다고 쓴 이유도 그러니까 좀 은행들이 특이하네. 들어와서 네. 활동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이미 네. 들어와 있죠. 네, 은행. 많이 들어와 네. 있어요. 음. 네, 주로 그거는 저기 학교법인들 병원들 가보면 그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맞아요. 의료법인 내 병원 안에 은행이 네. 있어야 편하니까. 그렇죠. 그거 예. 원래 네, 네. 허용돼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학교법인 않았어요. 학교법인들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병원들은 그게 가능한데 의료법인 여기선 지금 의료법인에는 은행이 못 들어갔었어요. 예, 지금까지. 은행을 위한 임대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하긴 그러고 보니까 큰 병원 아니면은 안에 은행 창구가 있지는 않군요. 예. 그게 개인 허용됐다. 병원들은 되는데 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부대 사업으로 임대업이 원래는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임대업은 어떤 임대업을 하냐면 가령 거기 성인용품 판매를 하는 임대업을 하겠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비뇨기과 비뇨기과? 옆에서 성인용품 팔면은 잘 팔릴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임대업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그러니까 전자 오락실을 하기 위한 PC방을 놓기 위한 임대업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병원 내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정신과 옆에 술 팔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의료법인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일정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임대업은 못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임대업을 해도 아무거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것들 주로 와라 이런 뜻입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은 규제가 많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정해놓은 것만 빼면은 다 된다는 식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풀렸다는 거고. 네. 근데 의료계에서는 반대한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저희 청년의사에서도 사설까지 썼어요. 이 병원 안에 의원을 임대 허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사설을 썼었는데 메디텔은 숙박 시설이잖아요. 네. 거기에 환자들이 묵는 숙박 시설에 의원이 들어가면은 그건 어때요? 그건 좀 다르지 않아요? 병원에 들어가 있는 의원 임대업하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임대업하고는. 여기에는 가능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주로- 의료계에서는 둘 다 반대하니까 하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그 외국인 성형 수술하러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메디텔 내 한 공간을 성형외과 이런 데다가 치과라든지 네. 비급여과 이런 것들 임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글쎄요. 저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병원 안에 의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 하고 메디텔 안에 의원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는 뭔가 약간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똑같이 취급하면서 반대하는 게 조금 논리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 변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지금
그 의료법인이 지금 메디텔을 갖다가 설립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메디테를 설립할 의료법인이 수-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의료법인이 메디텔을 건설할 수가 있고 설립할 수가 있게 됐고 그 그 안에 이제 의원을 임대를 줄 수가 있다는 거니까 네. 그 뜻은 원래 의료법인에서 그 임대를 안 주고 자기가 직접 의원 과를 네. 개설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의료법인 중에서 가령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길 안과 뭐 김안과 병원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 김안과 병원에서 메디텔 했다고 합시다. 근데 김안과 병원은 사실 성형 쪽은 전문 인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고용을 해서 거기다가 부서를 둘 건지 아니면 잘하는 성형외과 의원 쪽하고 뭐 그 의사하고 그 임대 계약을 통해서 넣을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자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실제로 김안과 병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아닙니다. 예를 얘기를 하다 들자면 보니까 네. 김안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깜짝 네,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김안과 병원이 꼭 이걸 듣는다고 볼 수도 없죠. 왜 안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볼 수도 없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 안 듣는다고 볼 단순히 수도 없죠.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임대원 말고 더 확대된 분야들은 뭐가 있어요? 좀 더 있던데요. 네, 그 의료법인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 회의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 수영장, 뭐 체력 단련장, 뭐 종합 체육 시설업, 목욕장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좀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고요. 그리고 뭐 전동 휠체어나 같은 그 장애인 보장구의 맞춤 제조, 개조, 수리동 그 부대 사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뭐 글쎄요. 하도 지금 그 의료 민영화 논란이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워가지고요. 뭐 말씀드리기가 저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업종들은 의료기관, 의료법인들이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하기에 적절한 그 업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허용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나쁜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거꾸로 그런 우려와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확대시켰는데 이런 쪽으로 뭔가 사업을 해서 잘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일이 전혀 안 생길까 봐도 오히려 걱정이거든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정부가 어떤 의료 서비스 시장에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네. 정치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의료 서비스 시장에도 영리화라든지 민영화라는 게 이게 일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자꾸 시장에 딱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든 저도 우리나라 의료법인 중에서 과연 몇 개가 거의 그러니까요. 예. 뭔가 그냥 심볼릭하게 규제 완화 뭐 혹은 의료산업 활성화에 의지가 예, 그러니까 있다. 가령 딱 까놓고 얘기해서 병원 영리화는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그죠? 의료법인을 영리화한다. 그걸 약간 우회시키는 거죠. 말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볼 이거는 때는 의료법인 영리화 우회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개념 허용한다고 자체가 예. 이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정부 내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그렇죠. 부대 사업. 예, 이건 원래 의료법인의 본질론에도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게 하나의 시장에 의료도 영리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꾸 정부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논란이 일어나면 이게 지금 정부 복지부 뜻대로 이렇게 다 확정돼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입장하고 국회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뭐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다면 또는 좀
찬반 양론이 있어가지고 부딪히긴 하겠지만 정부의 의지를 국회에서 다수당을 통해서 이 의원 입법으로 아니면 국회 정부 입법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정부들은 안 생각을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법 개정을 안 하고 밑에 시행규칙. 그러니까 하부, 이게 하부 바로 규정, 우회적인 거고 우회상장인 거고 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공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 과연 법 개정 없이 시행 규칙만 가지고 되는 거냐라는 네. 논란이 일단 피해갈 수 지금 없는 정부는 그건 가이드라인이나 시행 규칙만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권 침해다. 네. 뭐 행정부의 그걸로 인해서 지침이나 뭐 정책으로 입법권 자체 갖다가 뒤집어 놓는 꼴이 된다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쪽 그 의료법인 뭐 자법인 이쪽 관련 기사는 이제 신문에서도 참 쓰기도 어렵고 저희가 방송하기도 어려운 게 뭐라고 말해도 항의 전화가 막 오고 막 그래요. 누구한테 항의가 와요? 그러니까 이쪽 이게 뭔가 약간이라도 이 찬성하는 듯한 쪽의 주장 이런 게 좀 기사화가 되면 반대하는 쪽에서 와 이런 기사를 왜 썼냐 이러고 네. 또 이렇게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하거나 저희 기사에 그 기사에도 이렇게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약간 좀 이쪽에 그 페이버를 주는 이쪽을 편드는 듯한 느낌이 저희는 중립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느낌이 드는 기사를 보면은 또 저쪽 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뭐 니네는 지금 영리화를 찬성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기사에 대해서는 니네는 지금 이 21세기의 의료산업 발전을 가로막겠다는 거냐 이러고 또 이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힘들어요. 네. 김변은 좋겠어요. 왜요? 그런 욕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일관되게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뭐 좀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 대충 알고 대충 이제 또 갑자기 또 여기에 그 자회사 얘기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 뭐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했다라는 비판 받고 있는 게 바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이 부분인데 이게 예전에는 말씀하셨듯이 법 개정,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발표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 시도의사가 아니라 시도지사들이 정관을 개정하는 거를 좀 허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용하겠다. 이런 이거 거죠. 지난번에도 한참 우리 얘기했던 그 성실공익법인만 된다 뭐 이런 거 아직도 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안 된다니까. 성실공익법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 사실상 없는데. 네, 그래서 해당되는 아니, 의료법인들은 그게 되게 까다롭다고 불만이더라고요. 그게 답답하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의료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불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의해서 뭔가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병원도 별로 없을 정도의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부나 그 정책 방안 내놓은 거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이게 의료 민영화다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양쪽 다 좀 답답해요. 네. 답답한 걸 동의하시는 걸로. 다 답답합니다, 진짜로. 네. 그만 얘기하고 예, 이거 네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예, 우리가 이 얘기를 예. 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른 정말 뉴스도 뭐 많이 있었던 것 실질적으로 같은데. 이게 지금 네. 뭐 아주 난리가 나서. 네. 네. 자, 뭐 어쨌든 이왕 이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의협이나 또 보건의료 노조 등 뭐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정부 방안에 대해서? 네, 지금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보건의료 노조나 그 시민단체 쪽인데요. 네. 그 보건의료 노조 유지연 위원장 저희와 옛날에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했었죠. 인터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바로 11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뭐 24일부터 1차 파업에 돌입하겠다. 그리고 7월 22일 이게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데 이날에는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의료 영유아 투쟁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의료 영유아 반대 투쟁, 대정부 투쟁에는 의협이 가장 앞섰었잖아요. 의료계. 의협은 요즘 네. 뭐 선거하고 이러느라고. 네, 그래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의협 내부에서도 이게 의료법 개정 사항인데 시행규칙 복지부령만 개정해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뭐 행정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복지부 장관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다음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가 하게 냅두자. 그리고 자, 어쨌든 검토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6월 24일 그리고 7월 22일 2차에 걸쳐서 파업을 예고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새로 당선된 추무진 의협회장이 만약에 이거 같이 언젠가 했던 것처럼 보건의료노조하고 연대해서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서 파업을 시도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일단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추무진 회장도 네. 그리고 유지연 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당선이 되고 나면 당선자와 연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서- 또 6, 7월 달에 다시 이 병원 파업 뭐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추무진 회장의 임기가 10개월이라는 거예요. 파업을 하기에는 충분히 긴 기간이죠. 근데 그 10개월 동안 해야 될 일도 좀 많고 의정 합의사항을 이행시키겠다라는 게 주된 뭐 공약이기도 했고 해서 얼마나 그 동력이 모아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업을 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한규 참여하고. 회장이 보건의료노조하고 이렇게 연대를 일정 정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 내에서는 이제 뭐 찬반 여러 가지 그렇죠.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네. 추무진 후보는 어때요? 노한규 후보랑 뭐 같은 팀이었으니까 비슷한가요? 아니면 약간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향이 좀 달라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뭐 집행부 시절에 접촉을 해보지는 않아서 개인적인 성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한규 회장이 가장 뭐 이쪽에서 봤을 때 좌쪽에 있다고 의료계 내에서는 얘기를 해요. 노한규 회장이 더 좌쪽에 있다면 그거보다는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노한규 회장이 그 중에선 제일 좌파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추무진 회장은 노한규 전 회장보다 더 우파다. 네, 노한규 회장보다는 우파 오른쪽. 노한규 전 회장이 좌파 그 중에서 제일 좌파라는 말을 진짜 우리 진보 세력이 들으면 굉장히 웃을 것 같은데 그 바닥에서는 하여튼 제일 좌파였다라는 거군요. 그렇게 상대방들이 이게 얘기를 무슨 하죠. 좌우가 왜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냥 노한규 회장님이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 어찌 보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진짜 좌파는 노한규 전 회장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계 내에서 좌우는 아닌 것 의료계 같은데. 내에서 네. 그냥 의료계 내에서 바라보기에는 노 회장이 추진하는 게 노조 쪽과 같은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다시 저기 뭐 이렇게 삥삥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노한규 회장 시절에 비해서 추무진 회장 시절에 의사협회가 보건의료노조랑 연대할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네 뭐. 네. 아니 그렇게 진작 얘기할 걸 그랬어요. 네. 그러면 6, 7월 달에 노조가 얘기하는 지금 파업 투쟁에 의협이 같이 동참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민영화 논란은 일단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이 정도 하면은 김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팟빵이나 아이튠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radio@docdoc.co.kr 또는 전화 1666-1895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월드컵 기간인 2014년 6월 20일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